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푸드 파헤치기 방송이고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가정학과의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목은 철분 수치가 낮은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을 좀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철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철분이 결핍됐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철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서론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편하게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철분, 철이라는 것은 이제 원소 기호로는 Fe 이렇게 쓰고요. 아마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원소 주기율표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철을 찾아보시면 26번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이제 금속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철분은 26번 원소에 해당이 되는 금속인데, 이 철분이 왜 필요한지를 보시면 사실 우리 몸의 철분은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분은 이제 미량 필요한 무기질에 들어가는 미량 무기질 영양소가 되겠고요. 우리가 철분은 우리 몸에는 한 토탈 한 3에서 4g 정도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적혈구, 혈액 내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뭐 간이나 간 같은 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 저장되어 있는 비율은 3, 4g에서 한 1g 정도, 25%, 4분의 1 정도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또 나머지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이제 근육 내에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내에 결합을 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특히 근육에서도 심장 근육이나 그리고 골격근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인체 내 전체 철분 양에서 1% 정도는 이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분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햄철, 힘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비햄철, 이렇게 두 가지의 주요 형태가 있는데, 먼저 햄철은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근육 내에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내에서 발견이 되는 철의 어떤 주요 형태고요. 여기서 철분은 산소랑 결합을 하고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요 형태인 비햄철은 이제 주로 페리틴이라고 하는데, 이 페리틴 단백질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또 철분을 운반하는 단백질의 이름이고요. 이런 운반될 때 주로 철의 형태, 아니면 철이 철분 그 인체 내에서 저장될 때 그 철분의 형태가 비햄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햄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헤모글로빈 내에 철분이 존재하는 어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내에 존재하고요. 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주 주요 구성 성분에 이 철이 들어갑니다. 철분이 꼭 필요하고,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은 총 4개의 사슬,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파 2개, 베타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헤모글로빈 내에 고리 구조를 가진 이 힘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철분이 이제 이가철, 이가 이온의 형태로 같이 붙어가지고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사실 주된 역할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공기 안에는 20% 내외의 산소가 들어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숨을 쉬면 이 숨 안에 산소가 들어있고,
이 산소가 폐에서 혈액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된 산소를 이 적혈구, 특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이 운반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철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이 흡수된 철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혈액 내에서 이제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우리 몸의 각각 모든 조직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육 내 저장이 되어 있고 근육 내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철분은 근육 내에서 특히 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내에 존재를 하는데 평소에 저장이 돼 있다가 근육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산소를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근육 내에서 철분이라고 하는 영양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세포 내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대사랑 연관이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인체 내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또 작용을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시스템에도 철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면역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증식하고 만들어지는데 철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철분의 흡수, 우리가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얘네들이 흡수는 어디서 되는지 보시면 이제 철분의 흡수는 이제 주로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장에서도 주로 십이지장이랑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철분의 흡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햄철과 비햄철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흡수가 되는 어떤 기전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햄철인지 비햄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특히 햄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햄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진한 녹색잎 채소라든지 콩류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식물성 식품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분이 우리 소장,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소장을 지나갈 때 철분이 흡수가 되는데 철분이 흡수되는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기전에 있어서 햄철과 비햄철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이제 햄철 같은 경우를 보시면 햄철은 우리가 그 햄철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요 햄하고 햄을 인식하는 어떤 햄 그룹에 얘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막에 이 햄과 연관된 어떤 햄철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주는 운반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운반체를 통해서 햄철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햄철은 이제 이가철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돼서 우리 혈액 내로 들어오는 거고 물론 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안에 있는 그 철분 자체가 뭐 예를 들면 100이 들어있으면 100이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햄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 흡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 정도 흡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흡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10에서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삼가철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흡수가 되려면 이가철의 형태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철분이 흡수되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가철에 비해서는 삼가철이 상당히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철분을 흡수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햄철과 비햄철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분이 이제 흡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에도 일부 저장이 되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혈액내, 적혈구의 한 6에서 70% 정도 저장이 되고요. 또 골수로 가서 우리가 적혈구나 다른 면역 세포들을 생성하는 데에도 철분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근육 내에도 저장이 되겠고 기타 다른 조직에도 조금씩 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혈장에서는 트랜스페닌이라고 설명드렸던 철분을 운반하는 단백질의 결합이 돼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이나 뭐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아주 필요한 상황 때,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철분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장된 철을 요긴하게 가져다가 쓰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비햄철 같은 경우는 삼가철일 때 이가철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 단계가 한 가지 더 철분이 흡수될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햄철, 삼가철이 이가철로 환원이 될 때 필요한 어떤 중요한 요소가 이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햄철과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철분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철분이 그러면 결핍이 됐을 때 어떤 정상 범위 이하로 아주 우리 몸에서 모자라게 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사실 가장 첫 번째는 철분이 결핍이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 농도가 감소해요. 헤모글로빈 생성 자체가 저하가 되는데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빈혈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철분의 결핍이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헤모글로빈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저하가 되겠고요. 이 헤모글로빈의 숫자 자체가 감소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발생이 되는 과정은 이 적혈구 모양과 색깔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철분을 섭취하고 소장해서 철분이 흡수하게 되면 혈액 내 많이 존재하고 그 외에 간이랑 근육에 저장되고 또 골수로 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수에서는 이런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혈액 관련된 세포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특히 적혈구가 생성될 때 철분이 꼭 필요한데 이 필요한 철분이 결핍되게 되면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이 적혈구의 색깔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철분 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소적혈구성 그리고 저색소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어떤 모양과 색깔에 문제가 생기는 빈혈이다. 문제가 생긴 빈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헤모글로빈의 어떤 농도가 감소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 인체 내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이 에너지 대사도 철분이 결핍이 되면 당연히 이 과정이 더 저하가 되겠고요. 이 심혈관계 내 특히 심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철분이라는 게 산소를 운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혈액을 우리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펌핑하는 기관은 바로 이제 아시다시피 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철분이 결핍돼서 빈혈이 있다고 하면 같은 양의 혈액을 심장이 펌핑을 하더라도 각 기관, 조직에서는 그 같은 양의 혈액에 철분이 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산소가 들어있어서 이런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핑을 하려고 같은 양의 산소를 보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어떤 그 근육들도 두꺼워지고요. 이게 아주 심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아주 지속이 된다고 하면 심장 기능이 아주 저하되는 심장 부전, 심부전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도 변화가 되겠고, 급성기에는 이제 심박수가 빨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들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면 이제 빈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이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증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 기능에도 저하가 오게 되고요. 특히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면 우리 뇌에도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성장하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기에는 이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뇌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주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피부나 머리카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빈혈이 심한 분들을 보면 얼굴이 아주 창백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창백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톱 같은 게 아주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진다든지 소변이 손톱이 얇아져서 부서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철분 결핍이 심하신 경우에는 머리카락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모가 유발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분이 많이 결핍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제 특히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그런 불편한 느낌, 그리고 다리에 어떤 불편한 감각이 생기고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어떤 증후군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어떤 대표적인 원인으로 하나가 바로 이 빈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전반적으로 인체 내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분이 결핍됐을 때 생기는 증상은 사실 앞 슬라이드에서 다 힌트를 드렸어요. 만성적인 피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니까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지러움이 느낄 수 있고, 특히 이 어지러움은 이제 눈앞이 빙빙 도는 그런 어지러움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박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두근거림을 느끼시게 되는 거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라든지 피부가 아주 창백하게 변하게 되고, 호흡곤란, 그리고 숨을 이렇게 짧게 쉬게 됩니다. 숨이 찬 증상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박동성 이명이 생기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인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성인의 어떤 권장 철분, 하루의 권장 섭취량을 성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에서 한 10mg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폐경 전 월경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하루에 한 14mg이 필요하고, 폐경 이후에는 이제 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월경으로 인한 혈액 손실이 없어서 하루에 한 7에서 8mg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태아에도 원활하게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하루에 한 24mg 정도 철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성장기 어린이도 그렇고, 특히 임신 시에도 그렇고,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현대인의 어떤 이런 섭취하는 음식들이 많이 현대화되면서 저희가 요즘 주로 먹는 식품에, 음식에 철분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만으로 사실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처방을 통해서 철분 보충제를 보충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철분 보충제라든지 아니면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챙겨서 드실 때는 철분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를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철분 과잉증이나 특히 철분에 의한 어떤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 간이라든지 심장에 어떤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섭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심장이나 이런 간에 아주 철이 많이 저장이 돼서 어떤 철 중독이나 철분 과잉증이 발생하게 되면 속이 좀 많이 메스껍다든지 구토가 생긴다든지 복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간이나 심장에 손상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철분을 기준으로 하루에 이만큼 필요하지만 하루에 40mg 이상은 섭취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분 관련해서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많이 하는 혈액 검사의 어떤 정상 범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빈혈이 기준이 되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가 아주 철분하고 연관된 기초적인 혈액 검사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은 보통 한 13.5, 13 이상을 이제 정상 범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이 너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도 전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하는 이런 철분 관련된 혈액 검사들은 이 정상 상한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 11.5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2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서윤이님께서 그 철분 결핍 검사는 피검사 맞는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철분이 결핍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피검사로 하고요. 특히 철분이 몸에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체 내에는 혈액, 적혈구 내에 이제 대부분의 철분이 있지만 한 뭐 20, 30% 정도 내외는 이제 근육이나 특히 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간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결합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 페리틴을 이제 저장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인종이나 뭐 남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떤 정상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러프하게 봤을 때는 30 미만은 이제 페리틴이 부족하다. 저장철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이 너무 과잉이 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페리틴이 300, 400 이상인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인이 주로 드시는, 우리가 주로 먹는 그런 식품에 어떤 식품에 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2020년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나온 표이고요. 표 제목을 한번 보시면 철분 주요 급원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분을 어떤 주요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1위에서 30위까지 총 30개의 식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함량의 단위는 100g당, 이 식품 100g당 철분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인은 이제 주식이 아직 이제 흰쌀, 백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곡류, 특히 흰쌀에서 많이 철분을 섭취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돼지나 여기 보시면 소의 부산물인 간에서도 이제 함량이 굉장히 높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생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생간을 보시면 아주 새빨갛거든요. 사실 사람의 생간도 굉장히 새빨간데 그 이유는 간에는 혈액의 어떤 함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혈액은 사실 이제 적혈구에 존재하는 이 철분 때문에 이제 새빨갛게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돼지나 어떤 소의 부산물인 간에 드시면 굉장히 많은 철분을 얻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쉽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는 소고기, 살코기, 빨간 근육 부위를 얘기를 하고요. 돼지고기에서도 살코기 부위에서 많이 얻으실 수 있고, 달걀도 역시 많이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멸치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뭐 배추김치, 두부 있고요. 콩류가 있기 때문에 두부, 대두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한 녹색잎 채소, 시금치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순대, 만두, 보리, 시리얼, 뭐 이제 특히 이제 오트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곡류 중에서는 찹쌀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곡물에 많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빵에도 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고춧가루, 굴, 파, 닭고기 역시 함유가 많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보신 표는 어떤 그런 식품의 100g당 다 똑같은 식품량에서 철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했던 표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매번 어떤 음식을 드실 때 늘 100g을 이제 저울에 재서 그렇게 요리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보시면 1회 분량당, 그러니까 1인분당 철분이 함량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이 되는 단위들이 100g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양을 비교를 하면 돼지나 어떤 소의 간에 굉장히 많은 그 철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돼지, 소 간에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굴에도 많고요. 네, 아까 잠깐 보셨던 만두, 찹쌀, 보리, 시금치, 멸치,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나 햄버거, 피자에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런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살코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곡류로 많이 주로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두, 뭐 당면, 두부, 달걀, 백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크게 두 가지, 철분의 어떤 주요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동물성 철분에는 주로 햄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빨간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 종류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빨간 근육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닭고기에도 가금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간, 동물의 간, 소간이나 돼지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어류에서는 뭐 참치, 연어, 고등어, 그리고 뭐 가재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가재는 갑각류네요. 조개류에는 굴, 홍합, 조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햄철이 주로 존재하는 식물성 철분이 함유된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콩류 많이 들어가 있고, 녹색 잎채소 중에서 뭐 시금치, 케일,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뭐 브로콜리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철분도 들어있지만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드시면 이제 철분의 어떤 흡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나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 씨앗 같은 것들, 그리고 통곡물에도 철분이 꽤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건과일, 말린 과일, 뭐 건포도, 말린 살구, 무화과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철분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 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시다든지, 뭐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기라든지 철분이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되는 그런 환자분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 보충제를 뭐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사 드시거나, 아니면 빈혈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거나 하시게 될 건데요. 이 철분 보충제는 윤희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건데, 철분 영양제는 사실 대부분은 비햄철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 의약품은 비햄철이고요. 햄철로 된 철분 보충제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햄철로 된 것은 흡수율은 좋은데 그 햄철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에 이 철분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철분을 많이 보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햄철 보충제를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햄철이 들어가 있는 철분 보충제는 대부분 일반 의약품이거나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대부분은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제를 드실 때는 대부분 비햄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햄철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가철, 삼가철이 있는데, 이가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철분이 보충되는 효과는 비교적 훨씬 좋지만 위장장애라든지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철은 사실 위장장애는 이가철 보충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대신에 흡수율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한 5에서 한 10% 내외 정도 되고, 이가철이 한 20,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칼슘이 들어가 있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차나 커피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복용을 하면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이제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 뭐 우유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 이 칼슘이 철분의 어떤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요. 차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뭐 폴리페놀이나 타닌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이제 철분에 또 마찬가지 그 소장 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이나 차랑 커피를 같이 드시는 것은 이 철분 보충제의 효능을 아주 저하시키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되고 얘네들을 먹어야 된다, 드셔야 된다라고 하면 철분제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아니면 철분제를 드시고 나셔서 한두 시간 이후에 드시는 걸로 해주시면 철분 보충제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 내에 다른 영양소, 다른 음식이 있을 때 또 철분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사 전에 공복에 드시는 것이 철분 보충제의 흡수율을 그래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철이 입가철로 환원되는 데는 이 비타민C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철분 보충제를 드실 때 비타민C, 뭐 젤리라든지 그런 영양제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드시면 철분 보충제의 철분 흡수율이 증가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질문을 주신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연이님 질문은 제가 대답해드린 것 같습니다. 철분 결핍이나 빈혈 관련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실 때는 대부분 다 피검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한번 보시면 임산부에서는 임신 시에는 하루 제가 24mg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초기 임산부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엽산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에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철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평소에 식사를 할 때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뭐 좀 채식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저장철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철분 결핍된 그런 젊은 여성분들이 생전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임산부들에게는 이제 철분을 미리 보충해서 저장철을 충분히 가지고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특히 임산부에서 철분을 보충할 때는 사실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그런 철분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다 섭취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철분 보충제를 좀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아이가 살짝 빈혈이 있어서 액상 빈혈제를 먹였더니 변비가 생겨서 중단했어요. 변비 없는 철분제는 사실 변비가 아예 안 생기는 철분제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비햄철 철분 보충제 중에서 이가철이 위장장애도 있고 변비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가철 말고 그 삼가철로 들어가 있는 철분 보충제를 드시면 위장장애나 변비와 같은 어떤 소화기계 부작용을 조금 더 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액상 빈혈제 중에 하나는 삼가철이라서 그 액상 빈혈제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철분제를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빈혈 환자분한테 철분 보충제를 이제 처방을 하면서 꼭 설명을 미리 드립니다. 위장장애나 특히 이제 변비가 원래 있던 분들은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변비에 대해서 꼭 주의를 말씀드리고 철분제를 꼭 드셔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약도 같이 처방을 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세이드님 같은 경우에는 결석이 자주 생겨서 수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구연산을 자주 먹으라고 하는데 구연산이랑 수산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옥살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이제 칼슘 때문에 이제 몸에 이런 결석 같은 것들이 아주 축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산이 많이 들어간 수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셨을 때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장애도 굉장히 적고요. 그 칼슘이 결합되어 있는 그 나머지 그 구조물의 그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엔젤님 같은 경우에는 83세 여성인데 빈혈 수치가 10 정도 나오세요. 아마 빈혈 수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여성분 기준으로는 제가 아까 11.5나 아니면 12 이하면 빈혈이라고, 미만이면 빈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철분을 드셔도 크게 오르지 않고 위내시경도 괜찮고, 이 경우 철분 흡수율 문제인가요? 주치의께서 붉은기 좀 더 드시라고 하셨는데 고기 안에 철분이 있나요? 철분 제로 안 되는데 고기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특히 노인분들에서 빈혈이 약간 경미하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출혈의 어떤 위험성도 높지 않고 위내시경도 괜찮고 실혈이 실제로 막 있는 것도 아닌데 늘 이제 일정하게 빈혈을 유지하시는 경미한 빈혈 수치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라고 진단명이 이제 보통은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 같은 경우에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 아니지만 그래도 철분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시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색 육류, 붉은 고기에 살코기, 근육 부분에 제가 아까 철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붉은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실제로 맞고요. 네, 고기 안에 철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철분제로도 안 된다고 하시면 드시는 철분제의 어떤 흡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공복에 제대로 드셨는지, 칼슘이나 차나 커피랑 같이 드신 건 아닌지, 식사 직후에 바로 드셔서 철분 보충제의 흡수율은 낮아진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은 경미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먼저 드셔보시라고 하고, 그래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적절하게, 특히 페리틴 수치가 적절하게 증가하지 않으면 철분 보충제를 그때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철분 보충제도 드시고 고기도 좀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칼륨 혈증과 고칼륨 혈증이랑 어떤 게 더 위험한가요? 사실 둘 다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하고, 이제 포타슘, 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해질 수치를 저희가 볼 때 칼륨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낮아서도 안 되고 높아서도 안 됩니다. 생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정상 범위를 잘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네. 약국에서 페럼 키드액을 아이들 먹이고 있어요. 초등학생에게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엔젤님께서 골다공증에 먹는 골다공증 약이 칼슘제인가요? 아니면 칼슘제는 골다공증 약간 다른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을 일반적인 환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골다공증이 실제로 이제 골밀도가 T스코어 2.5 이하로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그때 골다공증 주사나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제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골다공증 약은 칼슘제가 아닙니다. 네. 뼈를 많이 튼튼하게 생성이 되도록 촉진하거나 아니면 골 파괴를 억제하는 고릅스 억제제 같은 그런 골다공증 어떤 치료제인 거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일반적으로 저희는 칼슘제를 골다공증 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골다공증 한다 분들은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같이 보충이 돼야 골밀도 증가에 더 뛰어난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나 골다공증 약에 추가적으로 보통 칼슘제와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충제를 같이 드시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여성인데 아직 생리를 하시고 자궁내막증이 있어서 생리 시에 생리량이 엄청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혈 수치가 낮아서 철분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네, 빈혈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2.7이면 네, 위험한 수치입니다. 정상 칼륨 범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5에서 5.0 혹은 뭐 5.5까지 또 정상 범위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타슘이 2.7이면 네, 상당히 낮은 위험한 수치라서 칼륨이 보충되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이 저칼륨 혈증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관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님께서 마지막으로 철분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용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칼슘이라든지 차나 커피랑 동시에 복용하지 않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식사 전에 공복에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공복에 이제 뭐 이가철, 상가철 상관없이 철분 보충제 드셨을 때 위장장애가 너무 심하다. 너무너무 철분 보충제 먹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식사 직후에라도 드셔요. 안 드시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적절한 아주 훌륭한 철분 보충제 흡수율을 위해서는 꼭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이제 삼가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렌지 주스나 그리고 뭐 채소 중에는 제가 아까 브로콜리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영양제랑 같이 드시거나 오렌지 주스 같이 드시면 훨씬 흡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엽산 부족인 경우가 많나요?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에서는 검사를 해보면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엽산이 많이 부족하신 경우는 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건강검진 같은 데서는 이런 철분 정밀 검사 중에 이 엽산 수치나 아니면 비타민 B12 이런 수치들이 이제 정밀 검사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엽산이 부족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태아를 위해서 엽산을 꼭 같이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햄철이 훨씬 흡수율은 좋습니다. 그리고 함량도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식물성, 그렇다고 저희가 또 고기만 또 너무 많이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사실 철분은 이제 비햄철이라서 흡수율은 낮지만 그 외에 다른 미네랄, 아주 미량의 어떤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중요한 또 식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네요. 단백질을 얘기해 주셨네요. 철분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것도 철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식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보통은 저희가 체중이 50kg이면 50g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식물성 단백질로만 하루에 내가 꼭 필요한 단백질 함량을 다 드시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당연히 적절히 골고루 드셔야 되겠고요. 이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섭취하실 때 사실은 단백질만을 위해서 이 채소들을 곡물들을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주 중요한, 잘 알고 계실 만한 무엇이든 꼭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혹시 이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몸에 있어서 철분이 왜 필요한지, 철분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분이 결핍됐을 때 우리 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꼭 철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도 소개해 드리면서 플러스 빈혈 환자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철분 보충제 종류와 그리고 철분 보충제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